이번 시간은 142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음료수의 정화법 중 물속에 분해되어 있는 철분이나 암모니아, 항화수소, 탄산가스 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옳은 것. 이것은 포기법이라 보시면 되죠. 자, 보통 약품 침전법은 보통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찌꺼기를 침전시키는 데 쓰죠. 그래서 보통 장마나 홍수 시 보통 점토와 같은 미세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보통 약품 침전법, 항산반토인 항산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를 약품을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게 약품 침전법이고, 자, 급속여가법은 여가는 거르는 거죠. 모래나 자갈청에 이 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급속여가가 있고 완속여가가 있습니다. 모래청 두께를 얇게 해서 하는 것이 급속여가고, 모래청 두께가 사청 두께 두껍게 하는 것이 완속여가입니다. 그리고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멸균법은 미생물 균이 서식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살균을 시켜주는 게 멸균법이 됩니다. 보통 염소를 많이 투입을 합니다. 상수사업본부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5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급수기구 중 최저 필요 압력이 가장 큰 것은 해놨습니다. 샤워기는 0.07메가파스칼 이상 최소 필요 압력이 되어주시면 되죠. 일반 수전의 경우는 보통 밸브는 0.03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그 대변기, 혹시 대변기 세정 밸브가 나오면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이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세정 밸브 주어지면 0.07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세정 밸브는. 그런데 블로드아웃식 대변기가 주어졌을 때 블로드아웃식, 이 치수식 대변기가 주어지면 조금 주의해 주면 된다. 블로드아웃식 대변기일 때는 0.1메가파스칼의 수압을 필요로 해요. 이게 주어지면. 그래서 블로드아웃식 대변기에서는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급수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 위생기구의 급수부하 단위는 세면기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배수부하 단위 기준도 세면기고 급수부하 단위 기준도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한산지표는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것은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철이든 인이든 탄산칼슘 CaCO3로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를 한 거죠. 한산 표시한 게 물의 경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일반적으로 음용수의 정수법, 침전법, 여가법, 폭기법, 멸균법이 있죠. 그리고 4번에 주택사무소 건물은 자병수 비율이 높고요. 자병수라는 것은 인간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세면하는 용이 아닌 이 자병수는 청소용이나 대변기 세정용이나 이런 살수용 같이 이런 것을 자병수라고 해요. 그래서 자병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호텔 병원의 같은 경우는 음용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5번의 상수도 공급 순서에서는 취수해서
치수장에서 치수해서 정수장으로 물을 보내주는데 그걸 도수라고 하죠. 그래서 도수해서 이제 정수장에 물이 오면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합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갖다가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고 하죠. 송수. 그리고 이제 배수, 여기에서의 배수는 배수지에서 각 건물로 나누어서 공급해주는 배수죠. 배수에서 각 건물에 급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자, 공동주택 아파트의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1번 일일 평균 사용량은 160에서 250.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임대주택은 대략 160에서 200리터 정도 쓰고요. 보통 일반 민영주택은 200에서 250리터 정도 써요. 하루당, 인당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사용량은 거의 사람의 영향도 있지만 얼마나 깨끗하냐. 기본적으로 소독 수준하고 물의 사용량은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못 살 때는 물을 안 썼어요. 6, 70년도 이럴 때 물 거의 안 썼죠. 사용량 줄었어요. 중국도 물 사용 적도 자꾸 많아지잖아요. 사라지면서. 그래서 약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급수 설계 시 최상층 기준으로 최소 필요 압력을 결정을 합니다. 항상 최상층 기준이 돼요. 그래서 고가 수조일 때는 물탱크 설치 높이가 최상층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에 의해서 물탱크 높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세대 내 급수 압력은 너무 높죠. 그래서 최대 압력이 이거 이하가 돼야 돼요. 0.3에서 이게 최대 압력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최대 이하가 돼야 되고 최소는 보통 이거 이상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사이 범주에 들어가면 돼요. 이 사이 범주 0.1메가파스칼에서 이 사이에 압력, 너무 압력이 낮아도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층 건물에서 급수 계통에 적절하게 조닝하지 낮은 층에서 습격작용이 발생하죠. 왜 그런가 하면 저층일수 수압이 가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압이 커지면 습격작용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워테만은. 그리고 저수조의 재질은 위생진 점에서 FRP나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일반 강간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부식 당하잖아요. 그럼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급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먼저 1번에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급수 인입 간격이나 급수 탱크의 용량 또는 고가수조의 용량 산정 시 이용되는 것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일 급수량을 갖다가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누면 이것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은 너무 고가 수조를 크게 해서 물을 가둬두면 물은 정체되면 썩기 쉽습니다.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돼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이거에 대략 1.5배에서 2배 정도로 둡니다. 그래야지 피크로드 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양수 펌프의 용량이 그걸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퍼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최대 부하 시간대의 급수량에서 보통 시간 평균 예상 1.5배에서 2배 정도로 자 설계를 합니다. 3배에서 4배가 아니라.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요. 1.5에서 2배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시간 최대 예상 고가 수조 방식 양수 펌프 양수량 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펌프 직송 방식에서 펌프로 직접 공급해 주죠. 자, 이때 거기 송수량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곱하기 3에서 4배로 곱해서 4배를 곱해서 4배를 해서 여기에다가 순간이니까 시간이 아니니까 1시간은 60분이니까 65로 나눠지면 이것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돼요. 그러면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무조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학교나 영화관 등과 같이 휴식 시간 등의 단시간이 집중되는 곳에서는 급수 설비 설계 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과 순간 최대 예상을 둘 다 고려를 해야 돼. 시간 최대하고 순간 최대를 동시에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특히 영화관 한꺼번에 학교 한꺼번에 확 나오죠. 그럼 그때는 피크가 순간적으로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에 된 건물의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계산하라. 단 유효 면적비는 60%, 유효 면적 거주인은 0.3, 1인 1당 급수량 200리터로 하고 사용 시간은 10시간이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먼저 1일 급수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 급수량은 부하량이니까 시간을 제한 나머지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오는 순서대로 곱하시면 됩니다. 식은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15,000제곱미터, 15,000 곱하기 나온 대로 곱하면 시간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사용 시간은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효 면적비 60%니까 수치하면 100%가 1이니까 0.6 순서대로 곱하세요. 거주 인원 연명 0.3인이죠. 0.3 면적당 0.3 그리고 1인 1당 200리터죠. 맞죠? 200리터로 대입을 해도 되고 답이 입방메다가 되니까 입방메다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세제곱미터가 바로 1000리터죠. 1000리터요. 1000kg이 되는 거죠. 물이 1000kg이요. 1톤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물은. 그러면 200리터니까 0.2세제곱미터 되죠. 200리터를 최적으로 나타내면 0.2세제곱미터가 되잖아요. 0.2. 그래서 0.2로 대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200리터로 계산해서 최적으로 바꾸시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0.2 그래서 0.2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시간 10시간은 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돼요. 거기에는 200리터를 곱해서 다시 최적으로 환산했죠. 그러면 540 입방메다가 되죠. 이것은 1일 급수량이고요.
그러면 일일 급수량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을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누었죠. 그러면 540을 자 건물의 사용 시간이 10시간으로 나누게 되니까 54 입방메다가 되죠. 이것이 바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자 건물 내의 급수 방식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나왔습니다. 1번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 하면 떠올릴 것이 자 고가수조는 정전시든 단수시든 일정 시간 동안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가수조에 올라가 있는 이 물은 정전이든 단수시든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죠. 그래서 단수시 급수는 불가능합니다.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전시는 급수가 되는데 단수시는 급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 직결 방식은 펌프나 탱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비가 싸죠. 그리고 수질 오염 가능성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3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 타 방식에서 저렴하다. 탱크 필요 없고 자 펌프 설치 안 하죠. 그래서 하고 수도 본관 압력에 따라 급수 압력이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수압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수압이 일정한 것은 고가 수조 방식이 수압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스트 펌프에 의한 가압 급수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제어 장치 때문에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부스트 방식이죠. 그리고 5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상대의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가장 낮은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고요. 급수압의 변동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이 고가 수조 방식 개념이 되죠. 그래서 기본 정리하시고 해설에 나오는 거는 한번 종합변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고가 수조 방식을 많이 공부해 두십시오. 고가 수조 방식은 하향급수 배관법에서는 하향급수 방식이 되죠. 그러면 하향급수 배관법들은 수압은 일정하지만 그래서 보통 점검이나 수리는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향급수 배관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가수조 방식은 기억하기 수압은 일정하다. 급수압 변동이 가장 일정하죠. 거의 변화가 잘 없죠. 근데 급수 설비 이제 오염 가능성, 수질의 오염 가능성 가장 높은 것이 고가수조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물 공급 순서 정도는 한번 알아두세요. 수도 본관 상수도에서 들어오면 지하수수의 1차로 저장을 합니다. 그것을 양수 펌프로 퍼올립니다. 고가수조로 퍼올리면 고가수조에서 급수배관을 타고 각 위생기구 수준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은 앞전에 지문에 살짝 종합 문제에서 한번 언급했죠.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은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두세요. 급수배관의 기구 구조의 불비불량 결과 이제 오수가 육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식, 급수의 오수가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형태를 크로스 커넥션이라 해요. 그래서 급수 오염을 방지해서 급수관과 기타 배관을 연결해서는 안 돼요. 크로스 커넥션은 안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자 8번 문제. 자 고가 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에 고가 수조 및 배관은 동결 방지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죠. 피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2번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급수관 이외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크로스 커넥션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청소 및 보수를 위해서 한 개보다 두 개 이상을 구획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압 가드에 있다는 밸브림이 배관 부속 파손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압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수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장 적습니다. 수압이 일정해서 이런 밸브류나 부속품 파손이 적은 거죠. 밸브류나 이런 부속품 파손이 적고요. 부속품 파손 개념이 적어요. 적은 반면에 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입니다. 세정 밸브에 사용하기가 적합한 거예요. 적합한 거면 고가수죠. 만약에 압력 탱크와 같이 수압 변동이 심한 방식을 쓰게 되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 데 쓰기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항상 일정한 수압 급수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 정전시 급수가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수도 직결 방식은 이거였죠.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단수시 안 되죠. 단수시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가수조는 일정 시간 동안에 고가수조 방식의 경우는 정전이든 단수시가 되든 일정 시간 동안은 급수가 가능하죠. 일정 시간 동안에. 자, 그런데 펌프 직송 압력 탱크 방식하고 이 바로 부스 방식, 펌프 직송 방식. 이 두 가지는 펌프가 가동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정전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전시 급수가 안 됩니다. 단수시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정전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전시 급수가 안 되는 것은 압력 탱크나 펌프 직송 방식이고, 단수시 급수가 안 되는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된다는 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먼저 1번에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프입니다. 자, 넘친간은 사실 고가수조 방식에서 이 고가수조의 탱크에 안전 수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게 고가 탱크죠. 고가 탱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고가 탱크 방식의 안전 수위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쓰는 것이 넘친간 오버플로 안전 위치죠. 그래서 9번에 이제 1번은 오버플로가 넘친간은 바로 안전 수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쓰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안전 수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죠. 확보 목적이고. 그래서 넘친간은 양수 간격의 2배 이상으로 설계를 해요. 2배 이상으로 보통 간격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프는 넘쳐 흐른 물은 직접 배수를 하지 않고, 얘는 넘친간을 통해서 이 넘쳐 흐른 물은 이것은 간접 배수로 들어갑니다. 간접 배수. 직접 배수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고층 건물에서 급수 설비를 조닝하는 이유는 급수 압력이 균등하여 있죠. 그래서 존을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걸 급수 조닝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은 수리 점검이 불편하죠.
상향급수 배관법이 수리 점검이 편리를 합니다. 편리하고요. 상향이 하향은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수리 점검이 불편한 것이 단점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급수 배관 내에 에어 챔버를 설치한 이유는 습격 작용을 에어 챔버는 자, 이거죠. 공기실이죠. 에어 챔버. 공기실 개념이 되죠. 이거는 워터에마 습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급수 배관의 원심력 펌프를 말이죠. 급수 쪽은 거의 와금 펌프인 센츄리 퓨컬 펌프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수조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 저수지물을 고가 탱크로 올릴 때는 다단 터빈 펌프라는 원심력 펌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과학 급수 방식, 부스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급수량에 따라 펌프를 대수를 제한하는 정속 방식과 회전수를 제한하는 변속 방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향 급수 방식으로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부하 설계의 기기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에너지 낭비가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부스 펌프 방식에서 고가 탱크를 병용해 사용하면 펌프에 고가 탱크는 설치를 안 합니다. 보안으로서 펌프에 이 보통 일반적인 부스트 방식인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만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펌프의 단락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력 탱크가 설치된 것을 보완을 하고 있죠. 병용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11번에 고가수조 급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고가수조 용량은 대규모 급수 설비는 1시간 최대 사용량의 보통 1시간 분량으로 이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2번 지하 저수조 용량은 고가수조와 같게 하거나 더 크게 하죠. 지하 저수조 용량이 좀 커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수 펌프의 전동기 기동 장치는 마그넷 스위치가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양수 펌프의 양수량은 고가 수조 용량 수량의 1시간 이내 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가 수조 용량보다 원래 2배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를 채울 수 있는 30분 내에 채울 수 있는 용량으로 우리가 해줍니다. 30분 만에. 그 다음에 5번에 초고층 건축물에서 옥상에만 물탱크를 설치한 경우는 최저층에는 밸브 등의 부속품 파손이 고장이 나기 쉽죠. 그래서 저층부의 수압이 가대해지니까 고장 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급수 조닝을 해서 존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초고층 건물에는 옥상과 중간층에 이 고가수요설 그 이유로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 중간 수조를 이용한다는 것은 급수 조닝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 수조. 중간 수조를 이용하는 방식이 층별식 세퍼레이터 방식하고 중계식 부스터 방식 그리고 스필백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 수조를 쓴다는 것은 급수 조닝을 한다는 게 급수 조닝. 급수 조닝은 사실상 이거죠. 이 적절한 수압, 균등한 수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층부의 수압이 가대해지니까 사용이 힘들고 습격작용 워터에마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수조를 사용한다는 것은 급수 조닝을 한다는 거다. 그러면 급수 압력이 최대한 균등하에 가깝게 해서 적절한 수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뭘 한다? 급수
조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주시고 그 중간 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은 청별식일 거요. 세퍼레이터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중계식 개념이고 중계식 그리고 스필백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보통 중간 수조를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급수 조닝을 한다. 적절한 수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특히 저층부가 수압이 가대지니까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급수설. 그래서 먼저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를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서 정체에 의한 오염을 발생을 방지한다. 이것은 틀렸죠. 자, 수조가 있을 때 유입구와 유출구는 최대한 멀리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유입구가 있었다. 양수관을 통해서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고가수조라 봅시다. 그럼 유출구는 밑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제 유출구는 자 대각선 방향에 설치하면 물이 정체되는 걸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가까이 설치하면 물이 정체돼서 물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렸고 2번 자 크로스 커넥션을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배관해야 돼요. 급수 오염이 생기도록 급수관과 타 목적의 배관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존 산소염 부식 방지를 위해서 배관료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이나 이런 것을 적합하죠. 일반 아연 도금 강간 이런 거 오래 쓴 데는요, 옛날에 백간을 썼거든요. 강간이 에다 아연 도금한 것은 이게 오래된 아파트는 다 부식당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수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용존산, 4번에 음용수용 수조 내면에 실한 도료는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조 및 부속품 내식성 자료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RP나 아니면 저런 거 있죠. 스테인리스 제품을 써주는 게 좋죠. 그리고 5번에 단수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하로 인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의 공간을 두거나 아니면 버큐um 브레이크를 설치하도록 해주면 된다. 버큐um 브레이크. 자, 버큐um 브레이크가 진공 방지기죠. 진공 방지기 또는 역류 방지기라고도 합니다. 역류 방지기. 그래서 버큐um 브레이커 옛날에 한번 나올 때 이렇게 출제되었었죠. 진공 브레이크 이렇게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세정 밸브 있죠. 세정 밸브하고 이제 이렇게 접촉됐을 때 대변기의 세정 밸브나 이런 것 접촉할 때는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오수가 혹시 기구의 불비불량의 오수 역출해서 음료수가 오염되는 현상을 방지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